13주 차 수업입니다. 첫 번째 수업입니다. 좀 실시간 수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나, 여러분, 실시간 수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추가로 하거나, 그죠? 네. 추가로 한번 하거나, 아니면 뭐, 수업, 분량 안에 하거나, 왜 그래야 될 것 같으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하는 거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해도나 여러분 공부하거나 이런 게 좀 편차가 꽤 커요. 편차가 좀 큰데, 이 질문이나 이런 어떤 추가적인 어떤 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요즘 최근에 많이 없거든요. 예전에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또 여러분 이게 확 벌어져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참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제가 원래는 온라인 실시간 형태로 보려고 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해서 그렇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여러분이 수업 들을 시간 기준으로 하나, 둘, 2주 전에 그죠? 네, 대면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쭉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가천대학교 어딘가에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또 그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문도 하고 그랬었죠. 네. 좀 짧은 시간이긴 했었는데 사실 볼 친구들 많이 다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딱히 참여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많은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 가기 전에 한번 이라도 뭐 보고도 싶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그 초반에 휴강하고 했던 그 기간을 지금 뒤에다 밀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8월 달부터 좀 일정이 있는데 너무 지금 시간을 촉박하게 줘가지고 기말고사 15주차 끝나고 5일 만에 점수 다 올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이제 과제 형태로 보게 하게 되면 시험에는 누구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뭐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레퍼런스를 삼고 뭔가를 했을 때는 그게 티가 나야 되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분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을 넣고 또 그 기법들이 들어간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보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나 이런 것도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야, 지금 뭐 위험하다고 모이지 말라 그래 놓고 왜 대면 시험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욕할 수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변인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게 그래도 최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판단이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안전이나 뭐 거리나 바보 같은 제 입장에서 바보 같은 소리긴 한데 최대한 가능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서머리를 어떻게든 해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요청했던 것들 중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찾아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전혀 이제 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뜬구름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니죠. 전 지구의 인류가 만들어왔던,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이 시빌라이제이션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 한 1, 20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렇게 많이 시킬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뭔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네. 뭔지는 알고 가야 새로 바뀔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대비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거 얘기를 하자면 뭐 한 학기도 부족해요. 할 얘기는 정말 많고 내용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려면요.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외운다는 느낌이 적도록, 적도록, 외운다는 느낌이 적도록, 최대한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두서가 없거나 좀 내용이 많다거나 여기저기 막 튄다고 느껴지더라도 끊어가면서 집중을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테드라고 합니까? 테드? 테드라고 해서 뭐 교육 연구 이런 쪽의 재단인데 테드 토크도 있고 뭐 테드 ED도 있고 에듀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테드 파생 어떤 그런 분야도 많이 있는데 세계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유명한 저명한 학자분들이나 교수분들 혹은 이제 유명한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어치브먼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막 짧으면 뭐 5분, 길면 뭐 20분, 30분 정도의 강연을 하는 이 채널이 있습니다. 자주 봐주면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정제돼 있고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핵심을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재단이 좀 국제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의 내용도 이렇게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자막을 선택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죠? 이렇게 여기 안에 있으면 자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여러분 활용해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지금 오늘 수업을 시작한 이유가 이 영상이 좀 많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서 이 영상을 좀 가져왔고요. 이것 때문에 또 컨텐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한번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Us creative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0 years, more will change around the way we do our work than has happened in the last 2000. In fact, I think we're at the dawn of a new age in human history. Now, there have been 4 major historical eras defined by the way we work. The hunter-gatherer age lasted several million years. And then the agricultural age lasted several thousand years. The industrial age lasted a couple of centuries, and now the information age has lasted just a few decades. And now today, we're on the cusp of our next great era as a species. Welcome to the augmented age. In this new era, your natural human capabilities are going to be augmented by computational systems that help you think, robotic systems that help you make, and digital nervous system that connects you to the world far beyond your natural senses. Let's start with cognitive augmentation. How many of you are augmented cyborgs? I would actually argue that we're already augmented. Imagine you're at a party and somebody asks you a question that you don't know the answer to. If you have one of these, in a few seconds, you can know the answer. But this is just a primitive beginning. Even Siri is just a passive tool. In fact, for the last 3.5 million years, the tools that we've had have been completely passive. They do exactly what we tell them and nothing more. Our very first tool only cut where we struck it. The chisel only carves where the artist points it. And even our most advanced tools do nothing without our explicit direction. In fact, to date, and this is something that frustrates me, we've always been limited by this need to manually push our wills into our tools, like manually, like literally using our hands, even with computers. But I'm more like Scotty in Star Trek.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computer, right? I want to say, computer, let's design a car. And the computer shows me a car. And I say, no, more fast-looking and less German. And bang, the computer shows me an option. Now, that conversation might be a little ways off. It's actually probably less than many of us think. But right now, we're working on it. Tools are making this leap from being passive to being generative. Generative design tools use a computer and algorithms to synthesize geometry, to come up with new designs all by themselves. All it needs are your goals and your constraints. I'll give you an example. In the case of this aerial drone chassis,
All you would need to do is tell it something like it has 4 propellers, you want it to be as lightweight as 일반적으로 우리 드론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explores the entire solution space. Every single possibility that solves and meets your criteria. Millions of them. 이 컴퓨터가 해보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트 폴스의 일종입니다. 이런 게. 일종의 어떤 컨스트레인트 몇 개를 주고 어떤 제약이라고 얘기했다. 그 컨스트레인트가 결국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드론의 어떤 차세대 항공기, 드론의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약 사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4개 있고 가벼워야 되고 그죠? 강도 어느 정도의 강도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컨스트레인트만 주면 컴퓨터는 그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를 다 때려 넣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알고리즘을 다 생각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this. But it comes back to us with designs that we, by ourselves, never could have imagined. And the computer is coming up with this stuff all by itself. No one ever drew anything, and it started completely from scratch. And by the way, it's no accident that the drone body looks just like the pelvis of a flying squirrel. It's because the algorithms are designed to work the same way that evolution does. And what's exciting is we're starting to see this technology out in the real world. We've been working with Airbus for a couple of years on this concept plane for the future. Now, it's a ways out still. But just recently, we used a generative design AI to come up with this. This is a 3D printed cabin partition that's been designed by a computer. It's stronger than the original, yet half the weight. And it'll be flying in the Airbus A320 later this year. So computers can now generate, they can come up with their own solutions to our well-defined problems. But they're not intuitive. They still have to start from scratch every single time. And that's because they never learn, unlike Maggie. Maggie's actually smarter than our most advanced design tools. What do I mean by that? If her owner picks up that leash, Maggie knows with a fair degree of certainty that it's time to go for a walk. And how did she learn? Well, every time the owner picked up the leash, they went for a walk. And Maggie did 3 things. She had to pay attention, she had to remember what happened, and she had to retain and create a pattern in her mind. Interestingly, that's exactly what computer scientists have been trying to get AIs to do for the last 60 or so years. Back in 1952, they built this computer that could play tic-tac-toe. Big deal. Then 45 years later, in 1997, Deep Blue beats Kasparov at chess. In 2011, Watson beats these 2 humans at Jeopardy, which is much harder for a computer to play than chess is. In fact, rather than working from predefined recipes, Watson had to use reasoning to overcome his human opponents. And then, a couple of weeks ago, DeepMind's AlphaGo beats the world's best human at Go, which is the most difficult game that we have. In fact, in Go, there are more possible moves than there are atoms in the universe. So in order to win, what AlphaGo had to do was develop intuition. And in fact, at some points, AlphaGo's programmers didn't understand why AlphaGo was doing what it was doing. And things are moving really fast. I mean, consider, in the space of a human lifetime, computers have gone from a child's game to what's recognized as the pinnacle of strategic thought. What's basically happening is computers are going from being like Spock to being a lot more like Kirk. From pure logic to intuition. Would you cross this bridge? Most of you are saying, oh, hell no. And you arrived at that decision in a split second. You just sort of knew that that bridge was unsafe. And that's exactly the kind of intuition that our deep learning systems are starting to develop right now. Very soon, you'll literally be able to show something that you've made, you've designed to a computer, and it'll look at it and say, sorry, homie, that'll never work, you have to try again. Or you could ask it if people are going to like your next song.
or your next flavor of ice cream. Or, much more importantly, you could work with a computer to solve a problem that we've never faced before. For instance, climate change. We're not doing a very good job on our own. We could certainly use all the help we can ge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echnology amplifying our cognitive abilities so we can imagine and design things that we were simply out of our reach as plain old unaugmented humans. So what about making all of this crazy new stuff that we're going to invent and design? I think the era of human augmentation is just as much about the physical world as it is about the virtual intellectual realm. So how will technology augment us? In the physical world, robotic systems. Okay, there's certainly a fear that robots are going to take jobs away from humans, and that is true in certain sectors. But I'm much more interested in this idea that humans and robots working together are going to augment each other and start to inhabit a new space. This is our applied research lab in San Francisco, where one of our areas of focus is advanced robotics, specifically human-robot collaboration. And this is Bishop, one of our robots. And as an experiment, we set it up to help a person working in construction doing repetitive tasks. Tasks like cutting out holes for outlets or light switches in drywall. So Bishop's human partner can tell him what to do in plain English and with simple gestures, kind of like talking to a dog, and then Bishop executes on those instructions with perfect precision. We're using the human for what the human is good at, right? Awareness, perception, and decision-making, and we're using the robot for what it's good at, precision and repetitiveness. Here's another cool project that Bishop worked on. The goal of this project, which we called the Hive, was to prototype the experience of humans, computers, and robots all working together to solve a highly complex design problem. The humans acted as labor. They cruised around the construction site, they manipulated the bamboo, which, by the way, because it's a non-isomorphic material, is super hard for robots to deal with. But then the robots did this fiber winding, which was almost impossible for a human to do. And then we had an AI that was controlling everything. It was telling the humans what to do, it was telling the robots what to do, and keeping track of thousands of individual components. What's interesting is building this pavilion was simply not possible without human, robot, and AI augmenting each other. Okay, I'll share one more project. This one's a little bit crazy. We're working with Amsterdam-based artist Joris Laarman and his team at MX3D to generatively design and robotically print the world's first autonomously manufactured bridge. So Joris and an AI are designing this thing right now as we speak in Amsterdam. And when they're done, we're going to hit go, and robots will start 3D printing in stainless steel, and then they're going to keep printing without human intervention until the bridge is finished. So as computers are going to augment our ability to imagine and design new stuff, robotic systems are going to help us build and make things that we've never been able to make before. 내용은 사실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저보다 훨씬 설명 잘하시죠. 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 강연 2017년이고요. 네, 2017년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맨 처음 우리 문명 있죠. 맨 처음 우리 문명이 시작이 될 때 수렵 생활을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했었고요. 그죠? 예, 수백만 년 동안 해왔고, 농경 생활을 수십만 년 동안 해오다가,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해오다가, 그죠? 다음에 이 산업화 시대가 100년 가까이, 그죠? 1, 2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다가, 그죠? 지금 정보화 시대는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속도가 이 스테이지를 넘어오면서 그죠? 해당 이 단계를 거쳐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이 바뀌는 이 진보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는 거죠. 지식의 축적을 이룬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뭐 쿠팡이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뭐 사고 싶은지를 혹은 유튜브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영상을 보고 싶은지 정도를 추천해 준 걸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삶의 영역에 지금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 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속도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진보나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술의 이 밑바닥은 컴퓨팅 파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더 빨리 깨치고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 이런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것과 얽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에라를 여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혼돈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큰 이 사건들이 결코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엮여서 움직여요. 좀 큰 눈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뇌는 좀 더 크네요. 좀 더 작은 뇌로 가볼까요? 고양이 한 마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은 어떤 반응을 할 때, 뇌의 모든 스테이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스테이트가 어떻게 다음 스테이트로 연결이 됐는지, 혹은 이전 스테이트가 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실험은요, 어떤 실험이냐면, 한창 심리학자들이 이 시각에 대한 것들을 좀, 뇌에서 도대체 본다는 이 시각에 의한 이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6주차 과제를, 틱택토 과제를 줬을 때, 첫 번째 문제의 힌트가 기억납니까? 예. 틱택토가 가로, 세로 9개 보드죠. 그죠? 가로, 세로 3개씩. 그죠? 가로, 세로 3개. 그래서 총 9개의 칸이 있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에, 이 보드, 9개의 칸을 가진 이 보드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론적인 최대의 가지수. 3의 구승이었죠. 3의, 3의 구승의 가지수였는데요. 그 가지수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만 몇 개나 되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바둑도 이러한 형태로 어느 정도 초반에는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바둑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바둑이 가지는 이 경우의 수는요. 경우의 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엄청나게 많지만 바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임의 수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니고 이건 이제 퍼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가지수는 게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초반에 이루어질 때 초반에 이제 포석을 둔단 말이에요. 그 포석을 두는데 어떤 식으로 포석을 뒀을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를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놨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놓으니까 확률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이렇게 100판을 해봤는데 사람과 게임을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100판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내가 이길 확률이 높더라. 혹은 여기 주변의 집을 혹은 여기에 세력을 가장 넓힐 확률이 가장 높더라는 거를 그게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틱택토 이 9개의 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그죠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9개 중에
어떤 이 몇 번째 블록 이 칸에 어떤 블록이 올라가 있고 어떤 칸에 어떤 블록이 올라가 있고 어떤 칸에 블록은 없고 뭐 이런 거죠. 이 9개의 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의 수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것을 스토캐스티컬리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일반적으로 정석이라고 하고 그것만 모아서 책으로도 나옵니다. 바둑 같은 게 정석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놔져 있을 때 최적의 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놔져 있을 때 최적의 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틱택토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안다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 돌을 놓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으로 그 다음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가야 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체스는 그런 계산이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스는 체스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그 당시에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용량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체스는 딱히 어떤 추론을 하는 능력은 필요 없었어요. 이게 처음에 사람이 여기다 퀸을 이렇게 이쪽으로 퀸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혹은 이렇게 비숍을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 그죠? 여러분 틱택톡 과제했을 때 제가 한 스테이트를 하나 주고 이 스테이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여러분 다 한번 고려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죠. 마지막 문제였던 거, 그죠? 네. 고려해 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숍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최적의 그 다음 스테이트를 컴퓨터는 선택하고 옮기는 겁니다. 여기는 추론이 필요 없어요. 리즈닝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캘큘레이션만 하면 돼요. 그죠? 이제 대충 여러분들 스테이트를 확보한다는 게, 인지한다는 게, 혹은 이제 가지고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조금 이제 감은 올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면요. 이거를 뇌로 확장을 한 겁니다.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만약에 고양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죠? 예. 수많은 신경 다발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세부적인 그런 기전은 몰라도, 그죠? 그 신경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신경 세포들 하나하나에 모든 스테이트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를 내가 알고 있다면 마치 불가능에 가깝게 들리지만 만약에 그 모든 스테이트를 내가 알게 된다면 이 고양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나는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지금 왜 어떤 뇌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얘가 왜 이걸 먹고 싶어 하고, 얘가 이거를 갖다 줬을 때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뇌가 일어나는 모든 시퀀스를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이미 나는 고양이를 완벽하게 분석을 한 거죠. 그 비슷한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거가 고양이 뇌에 있어서 시각 중추, 시각 피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양이 머리에다 구멍을 뚫고 수십 개의 탐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컴퓨팅 가능한 용량으로 용량을 수집할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뭐 뇌에다 탐침을 쫙 박습니다. 미세 전극이기 때문에 뇌 신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를 그 전이차를 읽어내서 컴퓨터에다 모두 다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선을 딱 연결해 놓고 1초에 100번이면 100번, 1초에 1000번이면 1000번 계속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적 신호를 쫙 저장을 해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도록 장치 구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 눈을 통해서 특정한 우리가 굉장히 잘 설계된 지금 보이죠? 이 영상 이런 픽셀레이트된 해상도 낮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인지가 가능한 영상을 고양이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고양이의 시각 중추는 이 영상을 보고 뇌로 정보를 보내서 어떠한 스테이트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지금 여러분 보이죠? 고양이 머리 위에, 그죠? 예, 고양이 머리 위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전선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짓수는 굉장히 많죠. 만약에 제가 뭐 전선 하나당 10레벨로 전선 하나당 제가 뭐 10레벨로 신호를 읽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10레벨 전선 하나당 그리고 전선 10개다. 그럼 여러분 총 몇 개의 가짓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10의 10승이니까 그죠? 100개죠. 10의 10의 10승이니까 10의 10승이니까 100개가 아니구나. 엄청나죠? 예. 10의 10승이니까 공이 9개, 10개죠. 그죠? 10억 개. 그죠? 10억 가지의 가짓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양이 뇌에서 시각 중추가 이런 영상을 보여줬을 때 고양이 시각 중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의 그죠? 10억 가지의 그죠? 가지수를 여러분 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고양이한테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어떤 스테이트가 되고 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어떤 스테이트가 되는지를 여러분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봤을 때 나오는 신호가 무엇이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실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고양이 뇌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그죠? 그래서 해상도는 굉장히 흐릿하죠. 이게 앞에 있는 이 인풋은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픽셀레이트 그 저해상도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우리가 만든 영상이니까 볼 수 있겠지만 아웃풋은 고양이 뇌에서 끄집어낸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마치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영상을, 외부 영상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래서 이 실험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는 분명히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고양이가 사람 얼굴을 보고 시각 중추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신호를 뽑아다가 이제 영상 구성을 해봤더니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뭘로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명확하게 고양이 얼굴로 보이죠.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런 뇌라는 것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지 그죠? 지능은 지능인데 인공지능이에요. 왜 인공으로 지능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죠? 지능을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신경세포를 눈앞에 보고 있느냐? 네. 이걸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란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죠? 알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엘리멘트들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 엘리멘트의 동작을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뇌는 여러분들 뭐 세부적인 어떤 것들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뭐 생물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뇌는 거대한 일종의 신경 덩어리입니다. 신경 다발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30%를 뇌가 소모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가 신경덩어리라는 건 아는데, 신경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신경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경은 이렇게 생겼고, 이 신경 하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런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은 왜 인공지능이냐면, 인간이 가진 지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뇌에서 나오잖아요. 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지능이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그죠? 지능이라는 걸 가지게 됐는지 혹은 다른 짐승도 똑같아요. 뇌에서 어떤 뭔가가 일어나길래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예측을 하게 되고 그죠? 단순히 현재 상황에 반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뭐 다람쥐 같은 경우에 그죠? 이번 자기가 겨울잠 자고 나서 먹으려고 뭔가를 묻어 놓잖아요. 이 얘기는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이후의 상황을, 그죠? 예, 훈련된 어떤 패턴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유전자에 이미 기록이 된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뇌는 단순히 지금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만 하진 않아요. 머릿속에서 뭔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인지 능력이 있고 지각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능이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서.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란 걸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학문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을 잠깐 하고 지나가긴 했었는데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앨런 튜링이 나오거든요. 앨런 튜링이 나오는데 앨런 튜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파운데이션이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펀 노이만 이제 거기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는데 앨런 튜링이 만들어 놓은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인공지능의 토대입니다. 토대.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세포 자동자나 뭐 오토마타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이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키워드로. 인공지능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거나 혹은 기억이 어렴풋이 날 수 있겠지만 예전 뭐 세탁기 같은 거 퍼지 뭐 카오스 뭐 이런 그 키워드로 이게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론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에 되게 굉장히 초보적인 것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버즈워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론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게 왜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느냐면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들은 컴퓨터라는 어떤 이런 거대한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계산하는 칩과 어마어마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이제 우리 손 안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어요. 그 이론들이 진짜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해볼 수가 있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완전히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즘 이게 핫한 이 버즈워드가 되는데,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게 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뇌를 그죠? 우리의 뇌에서 지능이란 게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미믹을 해서 만들려면은 그죠? 우리가 어떤 뭔가 이런 우리가 블랙박스를 똑같이 뭔가를 만들려면 우리가 블랙박스 안에 있는 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최소한 우리는 블랙박스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입력들을 다 집어넣어보고 그 출력들을 다 뽑아본 다음에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뇌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없고, 사실 거의 무한에 가까운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 수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얘기하는데, 무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걸 다 뽑아내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같은 것도 없어요. 계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뮤추얼리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똑같이 뭐 이렇게 우리가 블랙박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뇌를 다 뜯어봐요. 하나하나 뜯어봐서 우리가 해부할 수 있을 때까지 뜯어보고 이 기전을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신경세포까지 내려와 있어요. 신경세포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인류는. 최근 한 근 3, 40년, 4, 50년 동안 뇌 과학자들이 이걸 다 실험해보고 모든 결과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뇌신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뇌신경 하나만. 예. 자, 뇌신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물 시간에 여러분 이미 이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했을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예.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예. 신경세포, 요거 하나가 신경세포입니다. 예, 요거 하나가 신경세포고요. 예. 신경세포, 예, 가장 기본인 신경세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신경세포는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이나 이전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떻게 생겨먹었냐? 신경세포는 그죠? 여기에 신경세포가 여기에 그죠? 이게 덴드라이트입니다.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얘는 다른 신경세포,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경세포 하나를 뉴론이라고 합니다. 뉴론. 신경세포를 뉴론, 뉴론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 하나를 뉴론이라고 하고, 이 신경세포들이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요 부분을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라고 하고요. 이 덴드라이트는 가지가 이렇게 쫙쫙쫙 뻗어져 나와 있어서 다른 뉴론이 그죠? 다른 뉴론이 이 해당 덴드라이트 연결이 되게 되고요. 몇 개가 되는지는 뭐 알 수 없어요. 거의 무한이라기보다 너무나도 그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가 이제 해당 이 다른 뉴런들의 입력을 받게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세포죠. 뉴클레오입니다. 그렇죠? 뉴클레오스고 이게 세포체가 이제 이 전체 뉴런의 이 생존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입력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여기 축사 그리고 이 엑선이라고 합니다. 엑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요. 좀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뉴런은요. 뉴런들이 다른 뉴런들에게 신호를 받는 거는 전기적 신호가 아니라 화학적 신호입니다. 이건 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화학적 신호고요. 그러니까 직접 붙어 있지 않아요. 전선을 이어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엑선은요. 이 엑선이 이제 이 신호를 갖다가 아래로 자기 이제 그 자신의 악션 터미널로 보내는 데는 전기적 신호로 전기적인 전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뭐 우리가 도체에 흐르는 그 전자의 흐름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온이 전달되는 형태인데 이거 진행하면 엑선 터미널로 그 해당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덴드라이트로 입력된 신호들은 이 여기 길다란 여기를 엑선이라고 합니다. 축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한글로. 이 엑선으로 해당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길다랗게 생겼어요.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엑선을 타고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서 엑선 터미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엑선 터미널은 다른 뉴론의 덴드라이트와 연결이 되게 되고요. 해당 덴드라이트는 다시 이 신호를 받아서 다시 이 신호를 또 그 해당 뉴런의 축삭 엑선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 다시 이 신호는 엑선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뉴런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이런 연속적인 일종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이 그죠? 우리 몸의 CPU가 머리, 뇌라고 생각한다면 팔, 다리는 일종의 모터와 일종의 유압 펌프 같은 것들인 거죠. 이제 얘네들을 조정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 팔, 다리가 움직이게 되죠. 이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죠? 명령을 내리기 위한 어떤 신호를 연결하는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구리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형태는 아니지만, 요게 이 엑손이 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일종의 이 이온 펌프에 의한 전위차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자가 흐르는 것과 사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속도는 비교적 빠릅니다. 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엑선 터미널이 덴드라이트와 연결된 이 접합부는 사실 접합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요. 이 연결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일종의 화학적 연결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을 전달해서 보내는 방식인데 좀 이따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뉴런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수많은 뉴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세포 수는 뭐 수십억 개라고 제가 뭐 들은 것 같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뇌가 몇 개나 될까요? 좀 찾아볼까요? 우리 뇌 속에 뉴런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How many neurons are there in the brain? 그죠? Human brain. 그죠? 86 빌리언입니다. 아, 그러면 얼마예요? 860억인가요? 86억인가요? 86하고 뒤에 공이 몇 개예요? 공이 9개죠? 그러면은 860억이네요. 와, 엄청나네요. 그죠? 860억 개의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그 숫자를 보고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 바로 눈치를 챘겠지만 이런 세포들이 860억 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뉴런들이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뉴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가지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 뉴런과 뉴런이 그죠? 이 뉴런의 엑선 터미널들이 덴드라이트랑 연결된 이 연결을요. 요 연결, 이 단일 연결, 요 단일 연결 요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냅스라고 써있죠. 시냅스. 이걸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냅스라고 얘기하면 이 연결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뇌 안에 시냅스는 정말 몇 개쯤 있을까?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겠죠. 왜냐하면 다 세볼 수 없어요. 다 세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통 확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개미들의 뭐 몸무게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뭐 개미들의 몸무게가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보다 열 몇 배 많다, 뭐 수십 배 많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실제로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개미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밀도를 생각해요. 개미들의 이 뭐랄까요 서식 반경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개미가 살고 있는 이 분포에 아마 만약에 뭐 개미가 만약에 뭐 가로 세로 100m 반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개미집을 찾아보고 한 개미집 하나당 개미가 만약에 뭐 1억 마리씩 살고 있어. 근데 가로 세로 100m당 그죠? 뭐 가로 세로 100m의 반경 안에 개미집이 한 10개씩 들어있다. 10개씩 이 평균적으로 10개씩 있다. 그러면 개미들이 가로 세로 100m 반경 안에 10억 마리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가 일반적으로 개미 10억 마리 개미 몸무게 곱하기 10억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반경 100m, 100m 안에 개미들의 몸무게가 나오겠죠. 그거를 사람 전체들의 무게와 그 사람을 뭐 일반적으로 보통 5, 60, 70kg니까 보통 60kg에서 70kg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금 전체 지구상 인류가 몇 억인가요? 60억 정도 되나요? 예, 그걸 곱하는 거죠. 그것보다 개미가 많아. 이거를 이제 스토캐스틱 방식이라고 해요. 다 세보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분포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있다는 거를 이제 실제 그 분포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뇌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수의 시냅스가 있을까요? 뉴런이 이미 860억 개예요. 그러면은 한 뉴런이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뉴런이 860억이죠. 곱하기 859억 9,999만 9,999 곱하기 859억 9,999만 9,998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모든 뉴런이 다 연결이 돼 있다면 근데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엑선의 길이가 한정이 돼 있을 때니까요. 그죠? 이 엑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모든 뉴런들을 다 연결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뉴런들과 시냅스를 만들 만큼 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통계적으로 또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How many? How many synapses in the human brain 나오네요. 그죠?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죠? 10의 14승 빼기 10의 14승에서 10의 15승 계랍니다. 그러면 뭐 100에서 1000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면은 공이 12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세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 그 위키피디아는 brain contains 1 billion, 100 billion neurons with 7,000 synaptic connections each for 7 곱하기 10의 14승 synapse total, but seems possibly in error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걸 계산하기가 너무 정말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 숫자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수는 우주에 있는 원자들보다 많아요.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저장할 메모리도 없고 이거를 계산하고 있을 만큼의 컴퓨팅 파워도 없어요.
그걸 무한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뮤추얼리 이게 무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 세수가 있는, 그죠?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는 가지수이긴 하지만 무한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뇌가, 그죠? 예, 얼마나 많은 가지수를 가질 수 있을지, 그죠? 여러분 상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예. 시냅스 연결만 해도 이만큼인데, 그럼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연결된 뉴런들이 시냅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망을 가지고, 이걸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마치 망처럼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이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죠. 이런 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얘네들 하나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주 사진하고 되게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우주의 이 필라멘트라고 해야 되나? 필라멘트에서 출자 생각이 안 나는데, 우주 성단의 모습이 꼭 뇌와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오네. 예.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거의 무한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뇌가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본적인 뉴런이라는 게,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들이랑 이렇게 시냅스랑 연결된, 요 기본 구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죠. 이게 요 형태가 바로 기본적인 형태인 겁니다. 우리 옆에, 이제 뭐, EPSP나 EPSP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신호가 와도, 막 이런 거예요. 뉴런은 어떠냐면, 중요한 뉴런의 이 성질이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신호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신호를 그 다음 뉴런한테 전달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 시냅스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시냅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시냅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시냅스의 끄트머리가 지금 있죠. 엑손 터미널에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이렇게 쫙 확대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엑선 터미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안에 어떤 게 이, 이 쌔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 쌔들이. 이 쌔이 뭐냐면 시냅틱 베시컬이라고 해서 어떤 주머니 같은 건데요. 이 주머니 안에 뉴로트랜스미터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은 뭐 도파민, 많이 들어봤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뭐 또 세로토닌, 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호르몬들. 예.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여기 색 안에 들어 있고요. 여기 주변에는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 엑손의 이 전자 펌프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심의할 때 올려드릴게요. 이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안 했는데 이 엑손의 이 세포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엑손이 어떤 식이냐면 여기는 엑슨 기둥 아닌 거고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엑손은 안에 있는 악선도 이렇게 벽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벽 같은 게 있는데 엑선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던지고 나트륨 이온, 예,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던지고 칼륨 이온을 안으로 가져와요. 근데 이제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이온 수보다 안으로 가져오는 칼륨 이온 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여기에 나트륨 수가 더 많고 안에 있는 칼륨 수가 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이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이차를 계속 유지해요. 우리 몸이
신경의 이 전이 펌프를 가동시키는 데만 해도 우리 몸의 에너지의 30%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들이 계속 나트륨 이온 밖으로 끄집어내고 칼륨 이온 조금씩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전이차를 유지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뭐 손가락에 피부를 싹 만져요. 쭉 만지면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부 안으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밀려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여기 나트륨 이온이 많아졌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많잖아요. 갑자기 여기 플러스 덩어리가 막 생겼잖아요. 플러스는 어때요? 여러분 전이차 같은 전이들은 어떻게 밀어내죠 서로. 그래서 이 플러스들이 쫙 옆으로 밀리는 겁니다. 또 밀리고 옆에 있는 플러스도 밀고 이렇게 가서 쪼르르르 신호가 연결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칼슘 펌프나든가 이 저기 포스페이트 펌프라고 찾아보면 이 칼슘 펌프 뭐 나트륨 펌프 세포 막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런 건데 얘는 이런 형태의 펌프인데 얘는 칼슘이 들어오는 게이트 채널이에요. 어쨌든 복잡한 건 제가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페이지를 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사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결이 딱 이루어져가 이게 뒤에서 신호가 쫙 왔어요. 그래서 이온들이 막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플러스 이온들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열려요. 얘들이 쫙 열려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순간 외부에 있는 칼슘 이온이, 칼슘 양이온들이 안으로 쫙 들어와요. 칼슘들이. 쫙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니까 이 색들이 어때요? 막 밀려서 막 이렇게 막 짜지겠죠. 마치 짜는 것처럼. 짜지니까 안에 있는 이 수용체들이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서 이 덴드라이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수용기에 들어갑니다. 쏙쏙쏙쏙쏙.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신호를 받게 되고 그 신호를 다시 엑소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뇌에 있는 뇌신경들은 이 엑손의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근데 이 팔 있죠. 팔이나 이렇게 운동신경, 모럴 컨트롤들을 위한 이 신경세포들은 이 엑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깁니다. 뭐 그런 거는 생물에 관련 내용.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뉴런이 어떠냐면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막 왔잖아요. 이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이 신호가 오는 원래 이 트리거는 누구예요? 위에 있는 그 전에 덴드라이트가 받은 신호예요. 이 신호인데 이 덴드라이트가 이런 전기적 신호를 받았잖아요.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결국 또 여기 덴드라이트잖아요. 여기 처음 여기잖아요. 얘가 이렇게 신호를 받았는데 그거를 받았다고 100%또 그걸 전달을 하지 않아요. 마치 만약 100% 전달한다면 한 번에 이 자극이 혹은 이 입력이 전체 뇌를 다 깨울 거 아니에요. 혹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네트워크망을 다 깨울 거 아니에요. 일종의 뭐 이거 여기 잠깐 예를 들고 가자면 이런 게 너무 과잉되면 PTSD나 혹은 그 ADHD 같은 행동 과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신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뇌가 좀 죽어 있어야 되는데 뇌가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의 원인이나 메커니즘 너무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딱 이래서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 이게 분명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많은 걸 밝혀냈지만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밝혀낸 건 아니에요. 뭐 이건 뭐 예, 사견이고 여하튼 그래서 뉴런이 되게 신기한 게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스레숄드가 있거든요. 그 스레숄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스레숄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 세로축이 지금 밀리볼트죠. 이 밀리볼트가 여기와 여기에 이 전이차예요. 이 전이차예요. 전이차가 이제 여기 뭐, 만약 여기가 50 밀리볼트였고, 여기가 뭐, 120 밀리볼트였다. 그러면은, 반대가 됐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서로의 전이차는 70 밀리볼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이차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그러니까 처음 얘는 마이너스 70으로 전이차가 유지가 되고 있다. 전이차가 낮죠. 되게 낮은데 전이차가 이렇게 낮게 있다가 낮다는 얘기는 이 전이차가 이제 마이너스 높다는 얘기는 이 전이차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펌프질 열심히 잘하고 외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 전이차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촉각 신경 같은 경우 이렇게 만지면, 통각 같은 경우는 또 때리면, 그죠? 신경마다 이 반응하는 이 스레셜드가 달라요. 그래서 촉각 신경 같은 경우는 이 스레셜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전이차가 차이가 나면 이렇게 확 올라가요. 액션이 딱 일어나면 이게 이그나이션이 돼서 쫙 연결됩니다. 쫙 신호가 가요. 근데 그 스레셜드보다 낮으면은 여기에서 들어온 신호가 액선을 타고 못 가요. 액선을 타고 못 간단 말이에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대충 이해돼요? 대충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정리를 해 보면, 뇌세포들은 그 뇌세포란다. 신경세포들은 뉴런이라는 단위로, 단위로 불리고, 각 뉴런은 덴드라이트와 엑선과 엑선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엑선 터미널들은 다른 뉴런들의 덴드라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덴드라이트와 연결은 화학 채널이다. 케미컬 채널이다. 그죠? 밑에 설명한 것처럼 케미컬 채널이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덴드라이트가 이전의 뉴런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이 어떤 스레숄드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죠? 이 자극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하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 예,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혹은 우리 신경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의 동작이에요. 예, 요게 자세한 내용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써져 있는 이 페이지를 제가 넘겨드려요. 칸 아카데미라고, 여러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거기 있는 컨텐츠들도 한번 좀 소화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거기 컨텐츠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대학이 필요 없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했던 것들 중에 그런 근거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예. 그리하야, 그래서 내가 언제 뇌신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뇌신경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약간 뇌신경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그죠? 뇌신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수많은 연구와, 그죠? 여러 가지 공대생들과 의학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만큼 알아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알아내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런 뇌들을 흉내낼 수 있는 근거가 흉내낼 수 있게 된 주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라고 했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간단하게나마. 그 뇌는 너무너무 방대해서 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메모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의 메모리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서 뭐 의식이 생기고 그런 거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뭔가 한번 만들어 보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이 뉴런 있죠. 뉴런 하나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봐요.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파이썬 잠깐 배웠었죠. 파이썬에 있는 것처럼 변수 하나 만들어서 뭐 얘는 덴드라이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는 엑선,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는 엑선 터미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함수 하나 만들어서 입력이 들어오는데 그 입력이 뭐 얼마 이상이면 출력이 나가고, 얼마 이하면 출력이 안 나가고 리턴을 안 하고. 좀 접근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코딩 연습하면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뇌세포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있어요. 입력 변수가 x0라고 합시다. 이게 처음에 주어지는, 그죠? 처음에 주어진다기보다 이제 이전의 뉴런에서 넘어온 신호인 거죠. x1 from another 뉴런인 거죠. 예. 그죠? x0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x0가 얼마 이상이면, 그죠? 얼마 이상이면 다음 시냅스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뉴런에서 입력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아까 그 화학 채널 있죠? 화학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화학 채널은요, 아까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10이라는 자극을 받았어요. 이 덴드라이트가. 왜 그 이전의 뉴런으로부터 10이라는 자극을 받았는데, 내가 10이라는 자극을 받았다고 이 뉴로 트랜스미터가 똑같이 10만큼 분비되지 않아요. 10을 줬다고 딱 10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 채널이기 때문에 10이 나왔다고 정확하게 딱 분자 레벨로 10개만 타다다닥 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색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 터지고 어떤 색이 터지고 어떤 색이 열리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랜덤에 가까워요. 뭐 당연히 각 세기가 주요인 팩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10에 만약에 입력이 들어오면 뭐 9가 나갈 수도 있고 11이 나갈 수도 있고 뭐 8이 나갈 수도 있고 뭐 12가 나갈 수도 있고. 이해돼요? 이런 형태의 어떤 노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5가 들어왔다. 5가 나왔으면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고 1이 나갈 수도 있고 뭐 2가 나갈 수도 있고. 대충 이해됩니까? 이런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니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니어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이 뉴런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W0라는 어떤 가중치를 둡니다. 가중치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0가 만약에 10이라고 치고 W0를 만약에 0.3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어떤 뭐 그러니까 이 화학 채널의 그죠? 화학 채널에서 받는 억셉터 있죠. 이 억셉트 이 수용체의 감도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이 들어오면은 다음 채널로 3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0.3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이렇게 계산해봐요. 그러면 W0 곱하기 X0죠. 그러면 3이 내려오죠. 덴드라이트로 일단 3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런의 덴드라이트 3이 들어왔어요. 근데 덴드라이트 가지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덴드라이트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안 지워지네. 그래서 지워야 되겠네. 네, 덴드라이트 봅시다. 덴드라이트가 어때요? 하나예요? 아니죠. 가지가 되게 많죠. 가지가 여러 갑니다. 딱 여러분 지금 봐도 3, 6, 9, 12, 15, 18 막 되게 많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예,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1도 있고 X2도 있고, 예. 그리고 덴드라이트마다 수용체의 그죠? 얘가 다 따로 있죠. 얘가 다 따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는 게 여러 개일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입력을 하나씩 다 곱해요. 그래서 어때요? 다 썸을 하는 거지. 썸을 해요. 셀 바디에서 썸을 하는 거지. 지금 바로 썸을 해요. 썸을 하고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나가는 스레숄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이 나가는 스레숄드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일단 플러스 B를 해줘요. 어떤 수를 더해주는 거죠. 이게 노이즈일 수도 있고 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나 어떻게 나가나 어떤 스레숄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이제 이근시에 탁 돼서 이렇게 팍 올라가는데 얼마 이하면은 그냥 안에서 빙빙빙 돌고 그 다음으로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출력을 이런 형태의 비선형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나가. 뭐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면 이제 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뇌신경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일단 그럼 내가 메모리가 만약에 4기가다. 그러면은 한 2기가 채울 만큼 메모리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가 X0 하나 저장하는데 보통 한 4바이트라고 하면 16비트입니다. 16비트예요. 그러니까 0101이 들어가는 이 칸이 16개가 있어요. 이렇게 16개가 있어요. 16비트. 요게 몇 개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3개죠. 그럼 X0에서 X2까지 있어요. 그럼 0, 1, 2 3개죠. 그러면 4바이트 곱하기 3이니까 12바이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W0 있죠? W0도 3개 있죠. 그럼 얘도 12바이트. 그 다음에 플러스 또 B 했죠. B도 3개니까 B는 하나네요. B는 한 개. B는 한 개. 또 얘 한 4바이트.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메모리 얼마예요? 4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니까 좀 8, 6, 48 맞나? 24, 8이니까 32네, 32. 그죠? 32바이트. 내신경 세포 하나만 해도 32바이트.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메모리가 4기가인데 2기가만큼 채울래. 그러면 2기가바이트. 기가가 여러분 공이 몇 개예요? 킬로,
메가, 기가, 킬로, 메가, 여기부터 기가네요. 그죠? 2GB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나는 32바이트예요. 32바이트니까 나누면 대충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예.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에다가 2기가만큼 채워요. 채우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 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썸도 해야 되죠. 예. 폼문 돌려서 3개잖아요. 그러면은 i는 0부터 해서 2까지. 0, 1, 2, 3개까지. 그죠? 그러면 폼문으로 3개 썸도 해야 되고 플러스 더하기 b도 해야 되고 또 출력을 이 함수에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함수도 만들어야 돼. 이 함수식 있죠. 이 식을 그대로 여기도 함수식 있죠. 식은 없는데 여기 있네. 맥스 그죠? 요거 둘 중에 큰 걸 내보낸다. 그죠? 예. 여기도 식 다 있죠. 이 식을 여러분 함수로 다 만들어요. 함수로 만들어서 똑같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짜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입력은 뭘지 될지 모르죠. 사람의 입력은 뭐예요? 사람 뇌신경의 입력은 뭐예요? 수많은 촉각세포, 통각세포, 뭐 체온, 뭐 이제 느끼는 거, 온각세포인가? 뭐 있겠죠. 온도를 느끼는 세포도 있고, 그죠? 되게 큰 시각, 정보 수집 센서 중에 눈 있죠. 눈. 시신경. 신경을 쫙 해서 눈으로 다 연결돼 있죠. 또 뭐, 그죠? 수많은 이런, 그죠? 입력이 들어가요. 수많은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입력을 우리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일단 뭐 카메라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소리 듣는 걸로 하면 일단 청각신경, 그죠? 그러면 소리를 스피커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입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뭐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 내용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어쨌든 정리하면 뇌신경은 아까 그렇게 생겼죠. 그런 생리학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이 구현을 할 때는 아까 우리가 고려했던 그런 화학적, 전기적 그런 성격들을 캐릭터리스틱을 이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아까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프로그램 짠 거예요. 뇌신경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와일문 돌려서 배열에다가 막 2기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만들어서 수십만 개 배열을 만들어서 이 내신경 다 집어넣고 폼문 돌려서 다 더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만큼 숫자를 계속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마치 새끼손톱만큼의 뇌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상에서 돌려보는 겁니다. 얘네들의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죠? 뇌신경은 뭘로 만들어요?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뭐예요? 전기적 신호예요. 실리콘 위에 올라가는 전기적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온 채널을 단백질이 이온 채널을 전달하는 이런 속도도 없고 이 화학적 이 채널들이 이 뉴로 트랜스미터들을 전달해서 생기는 이런 시간차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돌리면 무지무지하게 빨리 도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뇌신경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알파고가 막 수천 년 동안의 기보를 다 뭐 며칠 만에 다 배웠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그런 데서 여기서 기한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학습을 한다. 이런 게 뇌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이란 거의 개념은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학습을 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런 걸 입력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뇌를 만들어 놓고 입력을 뭘로 주느냐? 알파고 같은 경우는 기보를 주는 거예요. 기보를 주고 자 이게 입력이야 하고 이 뇌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고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이라는 거 할 때는 결과를 보고 이게 좋으냐 틀리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나머지 뇌들의 이 W 있죠. 이 W 값들을 계속 갱신시켜 줍니다. 이 B 값도 계속 갱신시켜 줘요. 그래서 더 나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 값들을 바꿉니다. 요 값들을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그러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학습의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이 이 얘기하는 학습의 개념이에요. 이 W 값과 B 값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꿔가 그런 개념입니다.
좀 이게 제가 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하면 꼭 요청을 하세요. 이거 온라인 수업에서 좀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혹은 뭐, 얘기를 해주세요. 과제를 보면서도 과제 이 질문 얘기해 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이제 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요걸 좀 시각화한 게 있거든요. 요 시각화한 걸 한번 볼까요? 이런 걸 이제 좀 시각화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뭐든 눈으로 한번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 세대라서 뭔가를 보고 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이해 가장 빠릅니다. 그죠? 이해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동영상 아마 해상도 비트레이트도 이게 제한이 돼 있어서 영상이 깔끔하게 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막 영상이 잘 안 보이거나 하면 이거 심화학습 다 올려놓기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이죠? 이게 프로그램에다가 뇌를 미미킹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사실 뇌를 내 세포를 신경 이 영상은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손글씨입니다. 손글씨. 사람이 쓴 손글씨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손글씨를 해석하는 연구를 80년대부터 했었어요. 70, 80년대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엠리스트라는 표준으로 만들어 놨고, 표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범용적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데이터셋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이 뇌신경들이 연결된 값들이 서로 값을 주고받으면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습이 된 망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글씨들을 보고 뒤에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3이냐 4냐 5냐 6이냐 4냐 9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로직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수많은 시냅스들을 아까 W 값과 B 값을 그냥 계속 갱신만 해서 학습만 시킨 거예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 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짰지만 학습 자체는 지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망을 만들어주고 학습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뇌를 구성하느냐, 이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방식의 이제 그런 저게 나오는데, 요거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영상을 주로 인식하는 사람의 그 비주얼 코텍스라고 그래갖고 시각 피지를 흉내낸 망입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의 시각 중추를 흉내낸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참 이 시대에 되게 큰 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영상마다 이제 어떤 동작하는 그런 구조가 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뇌신경들이 이제 동작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씩 다른데 인공지능이 요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패턴.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패턴을 찾아서 이제 이 뇌가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 참고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내용이 이렇게 미미킹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미미킹을 해놓으니까 뭔가 값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게 어떤 형태로 망을 만들어놨냐에 따라서 잘하는 게 달라요. 우리 뇌도 그렇거든요. 어떤 뇌는 되게 시냅스가 굉장히 촘촘한 뇌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은 되게 성근데 되게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을 할 때는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뭐 굉장히 즉흥적인 어떤 모럴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느 부위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이런 걸 fMRI라는 기법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뇌의 활동을 관찰을 하거든요. 펑셔널 MRI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또 올려놓을게 그런 자료를 MRI로 옮겨놓을게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이쪽 부분은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로 망이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도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해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보러 가죠.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실험을 했거든요. 예. 고양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볼까요? 예. 예,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즐과 후벌이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고양이한테요. 네, 고양이가 어떤 이 시각 아까 우리 그 봤죠? 그 고양이 뇌에다가 어떤 저기 참침을 꽂아서 이렇게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거를 거의 이런 연구 방식을 처음 고안했던 사람입니다. 이 박사 두 분의 박사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고양이의 시각중이 피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각중추가 어디냐면 뇌의 되게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눈에서 이게 시각 있죠. 이게 뒤로 거의 시각중추가 우리 뇌 뒤에 있어요. 고양이도 똑같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데 시각중추가 되게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V1부터 시작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V6에서 V6까지 있거든요. 6개 레이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고양이를 이렇게 박아놓고 이게 고양이한테 미안하지만 고양이 머리 고정해놓고 머리에 탐침을 박아 이 머리 저기 시각중 이 피젤에다가 탐침을 쫙 박아서 전기차를 읽어낼 수 있도록 장치를 구형해놨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뭘 보여주냐면요. 고양이 눈앞에 어떤 이 뭐지 이런 처음엔 이 사람들이 고양이가 만약 이런 거죠. 가로선들을 봤을 때,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시각 중추는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처음엔 실험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도 보여줘보고 저런 그림도 보여주었는데 여기 연결해놓은 시각 중추에 연결해놓은 이 탐심들이 전혀 뭐 신호가 안 와요. 그래서 되게 이게 실험이 이렇게 멈춰 있는 듯 했는데 실수를 했던 게 어떤 실수였냐면 지금 이 영상 이가 밖에 그 지금 슬라이드 있죠. 이 슬라이드를 비추는 이 카메라 앞에 유리판이 있었는데 그 유리판에 점이 큰 점이 있었거든요. 그 큰 점이 쓱 지나가는 장면을 고양이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부분이 지나가면서 어떤 신호가 짜자작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실수로. 예. 그래서 이것 봐라. 이렇게 점이 쭉 지나가는데 이건 여기서 소리를 제가 the 끌게요. screen, and we found that the black dot seemed to be working in a way that at first we couldn't understand until we found that it was the process of slipping the piece of glass. 뚜두둑 뚜두둑 하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 예. 이 소리가 고양이가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지금 이 박아놓은 그죠? 이 박아놓은 이 전이차를 읽어내기 위한 이 침 있죠? 이 프로브들의 신호가 따다닥 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해당 부분 있죠. 해당 부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무작위로 박은 거죠.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박아는 놓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호가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네,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또도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박아놓은 이 신호가 올라오는 이 프로브 여기는 이 부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어떤 물질이 사선으로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는구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이제 동그란 점이 아니라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막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이제 확장을 했냐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각 중추가 여러 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어떤 레이어로 이렇게 다중 레이어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겉은 V1 안으로 내려가면서 V2, V3, V4 이렇게 두 번째 트랜스레이션 레이어에 세 장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층이 있죠. 이렇게 층으로 있는데 이 얘네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테스트를 실험을 해봤냐면 일단은 V1에다가 그죠? 첫 번째
첫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시각 피질의 첫 번째 두께에 있는 부분에다가 침을 박아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사선이 지금 보일 때마다 고양이 뇌의 시각 피질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죠? 지금 소리가 나는 부분은 해당 지금 사선을 인지하는 부분에 전극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옆으로 가도 소리 안 나죠? 여기는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이 사선, 그죠? 해당 지금 그 위치는 해당 그 이 시각세포에서 들어온 신호가 그쪽으로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기 딱 가면 소리가 들리죠. 네. 그래서 지금 탐침 꽂아놓은 데는 지금 시망막세포의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니까 이 망막세포 있죠. 망막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신경들이 있죠. 그 신경들이 첫 번째 레이어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연결이 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사선, 이 부분이 여기 조금만 벗어나도 소리 안 나요. 벌려서 그죠? 이번에는 좀 벌려서 꺼봤어요. 켰다가 껐다가 좀 벌어져도 안 나죠. 여기는 껐다 켰다 하니까 소리 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계속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선도 해보고 직선도 해보고 이걸 늘려도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망막이랑 연결된 이 신경세포들이 처음에 V1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블랙박스니까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입력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 우리 실험했던 거 본 것처럼. 그래서 가능한 입력을 다 넣어보는 거지. 우리 이 고양이 뇌, 이 망막세포에 비추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 이 뇌시신경 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 봤던 거죠. 이런 형태로 연구를 했던 결과를 기본으로 만든 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이제 수많은 이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대충 아까 실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해서 이거를 똑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보통 담당하는 이 비주얼 코텍스를 그러니까 이 비주얼 코텍스를 이제 시각 중추란다. 이 시각 피질 부분을 미미킹을 해놓은 네트워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예요.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래서 뇌가 하는 부분들을 피처만데 따서 그걸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네트워크가 정말 많고 최근에 이런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쪽 연구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음성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음성 신호를 이제 처리하는 뉴럴 네트워크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게 대충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게 이런 부분들을 흉내를 낸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흉내를 내본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돌리기만 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돌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돌려보니까 뭔가 유의미한 막 결과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이제 공개한 그 자료 중에 뭐 테슬라 자동차 있죠. 테슬라가 이제 뭐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쭉 길을 가면서 막 거리에 이제 수많은 사물들을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잠깐 한번 다음 시간에 할 걸 잠깐 한번 보게 되면 레티나 그죠? 망막 신경에서 쭉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V1, V2, V3를 거쳐서 로케이션 뭐 이렇게 LOC라고 이렇게 가 있는데 되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가로, 세로, 뭐 사선 뭐 이런 것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인지한 게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사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혹은 뭐 사선의 로케이션이 어떻고 사선이 똑바르냐 구불돼 있느냐 이런 좀 더 추상적인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망으로 올라가요. 그게 인지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꾸불꾸불한 게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것들이
만약에 뭐 꾸불꾸불한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보면서 뭔가 떠올리죠. 사람 얼굴이군, 사람 옆얼굴이구나를 인지하는 건 이제 V3나 V4, V5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간 사선이고,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간 사선이고, 그죠? 이렇게 사선이고, 이건 곡선이고, 이렇게 또 그 곡선이고, 쭉 올라가는 곡선이고, 여기 또 곡선이 또 있고, 이런 것만 인지하다가, 이게 올라가고, 이런, 이 이게 뉴런이, 그죠? 뉴런이 다음 뉴런한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선이네? 전달해 주고, 이거는 사선이 아니네? 전달 안 하고, 이건, 여기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점 같은 거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뭔가 인지하려고 하진 않죠. 이런 거는 그냥 스레셜드가 낮으니까 전달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전달을 하는 거지. 위쪽 뇌신경 신호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올라가서 위에 막 V3나 V2나 V3 이렇게 에로시 이런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그죠? 이런 레벨에서는 이제 이게 사람, 그죠? 옆얼굴, 굴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선 플러스 뭐 직선 플러스 곡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인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사람 옆얼굴처럼 뭐 사람 얼굴 윤곽까지 인치겠다. 그거를 이건 윤곽인데 옆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뭘 보고 이 데이터를 다시 또 분석을 해서 다 안으로 연결해 놓고 또 이거 분석해 또 안으로 연결해 놓고 점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개다 고양이다라는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결과까지 낼 수 있게 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가로 세로 가로줄을 쭉 보고 있고 얘는 뭐 밑에 점을 보고 있고 얘도 뭐 아래쪽에 뭐가 있나 얘는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추상화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뇌신경들이 분포가 돼 있는가만 알아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막 사람 얼굴이 나오고 사람 눈이 나오고 그죠? 막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제 참고만 하세요. 궁금하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이제 예를 하나 잠깐 들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영상을 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컨볼루셔널, 정말. 이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CNN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막 자세히 막 세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알 필요는 없는데 대충 지금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대충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은 오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이런 건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다 이게 수학이고 정보이론이고 이게 되게 이게 수학이에요, 사실 수학이고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아직 제가 설명을 못한 다른 다른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다시 해보고요. 내용이 좀 제가 좀 이것저것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개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좀 재미있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우리 실제 인더스트리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 이를 간단하게 한번 논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